9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새롭게 대하는 문제 경향이 학력고사보다 더 많은 사고력을 요하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암기와 성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고 오히려 지금의 시험 제도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식으로 공부한 게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듣기 왔어야지로. 수능의 기능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수능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이제 5시 40분쯤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쯤에 이제 학원에 옵니다.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 정도만 먹고 이제 학원에 그냥 바로 와서 어차피 학원에서 점심이랑 저녁 주니까. 이제 하루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있는 거랑 여기서 있는 거에서 내려오면 올라가. 보통 오전까지는 이제 수업을 뭐 국어나 영어, 수학 뭐 그날에 있는 걸 듣고 이제 오후에는 보통 자습이 들어있는데 그날 뭐 학원 숙제나 아니면 뭐 문제 풀이를 듣고 저녁 먹고 나서는 인강을 보통 듣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는 이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 탐구랑 국어는 괜찮게 나왔는데 수학이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재수학원은 성업 중. 검은 점퍼, 운동화 차림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아침을 엽니다. 가고 싶은 대학에 있어서 온 거죠? 그럼 하기 싫은 일을 하시면 돼요. 평일은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8시 50분까지 등원하셔야 되니까 이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현역 때는 수시를 좀 주로 챙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시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 점이 아쉽기도 했고요. 수능 공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왔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재수를 해서 제대로 공부한다 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10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안 하면? 현역 정시는 할 거면은 정말 2학년 1학기 때부터 각을 잡고 하는 게 아니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착실히 밟으면서 동시에 수능 준비도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참고로 AM의 값에 따라 정해진 거잖아. 여기 공부 이외의 활동이 너무 많아요. 저희 때는 상장도 입시에 들어가고 또 수행평가도 있고 또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적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 익숙해지면 수능 점수는 올라간다는 것.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솔직히 무작정 읽고 풀었죠. 그래서 막 한 문제 막 10분, 20분 걸리고 이랬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보통 양치기라고 하는데 그냥 많이 하면 좀 늘드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한 번만 보고 싹 깔끔하게 풀 수 있게 시간 내에 그런 걸 계속 연습하는 거죠. 양치기. 양을 치는 직업 양치기 말고 문제를 양껏 풀고 또 풀어본다는 뜻입니다. 양치기를 통해서 감각을 많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양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렇게 딱 처음 보면은 다 처음 보는 문제고 되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건들을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전에 봐왔던 기출들이 물어보고 있는 걸 또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게 돼요. 좀 더 빠르게 속도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하는 거. 요즘 수험생들이 당연하다는 듯 하는 이 얘기. 사실 30년 전 첫 수능 수험생에게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친구 중에 평소에 이제 그 학교 공부는 많이 안 했었는데 매일 책만 읽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수능을 봤는데 월등히 잘 보는 거예요. IQ 테스트를 좀 내가 받고 있나?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30년 전에는 수능이 어땠는데요? 여지껏 시험 문제가요,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하고요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요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초창기 수능은 어땠는지 문제를 풀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강의로 사교육계의 스타가 됐던 손주은 씨입니다. 옛날에 쓰던 분필하고 분필도 달라. 다음 그림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A의 입지를 나타낸다. 공장 A의 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공업용수 2. 집적 이익 3. 운송비 4. 노동력 5. 소비지. 공장 옆에 큰 도시가 있다. 그 다음에 공단이 있다. 도로가 잘 발달돼 있다. 그 다음에 항구가 있다. 요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바닷물은 이 염분이 높아서 공업용수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다음 글은 어느 작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가지과에 속하는 원산지는 칠레, 페루 등 남아메리카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로에 대해서는 북반설과 남반설이 있다. 전래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5주 연문장전 상고에는 1824년과 1825년 사이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다. 이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서지방 상간에서는 주식작물이기도 하였다. 2. 여름이 서늘한 고냉지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3. 일본에서 들어온 고구마와 함께 중요한 고황 작물이었다. 4. 유럽에서 옥수수와 함께 18세기 식량혁명에 기여이 되었다. 5. 러시아에서는 현재 제2의 빵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다. 수능다운 사고를 딱 하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1번과 2번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야. 영서지방 상간. 그러면 강원도에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영서지방이잖아. 그런데 여름이 선선한 고냉지대. 여기서 자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영서지방 고위평탄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 이 두 가지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출제했던
초창기의 수능의 그런 사고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치러진 제1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그동안 봐왔던 실험평가 문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쉬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을 정도로야 좀 쉬운 편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보지 않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교과서 내용이 기본 원리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모두 다 풀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축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 복수 정답 인정으로 혜택을 본 학생들마저 평가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잘하는 애보다는 EBS를 더 많이 외운 애들이 더 시험을 잘 치는 것 같아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가 문제풀이와 단순 암기식으로 전락하는 상황입니다. 안면과 친분 때문에 문항 검토를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 경우에 좀 받아들이고요. 출제위원단의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출제 오류와 난이도 논란이 반복되며 잡음이 점차 커졌습니다. 급기야 2022학년도 시험에선 수험생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맞서는 법정 다툼까지 벌어집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소송 제기. 수능도 봤는데 뭐가 무서워라는 진짜 겁없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집단에 대한 긴 자료를 주고 이 자료에 대한 보기도 따로 주면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보기 중에 옳은 게 뭐냐고 묻는 까다로운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항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수험생 발목만 잡은 게 아니라 출제자와 검토위원 발목까지 잡았던 겁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동물들의 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워낙 고난이도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전문가도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전문가도 많지가 않아서 이런 풀이 방법으로 한 가지로 풀면은 풀리는구나만 검토를 한 것 같고 평가원은 상황이 어떻든 문제는 풀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이 문제를 기출 문제로 또 공부할 후배 수험생들한테도 좀 이거는 불이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이 수능 시험이 가지는 권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송 참여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은 꼬일 대로 꼬인 이 문제가 문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결했습니다. 30년 수능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저도 사실 생명과학을 전공을
한때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전공자임에도 사실 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등학생이 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조금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점, 2점 차로 점수가 갈려야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말 언어를 또 컴퓨터에 요즘 수능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5번 문제. 가장 짧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 읽어보시죠. 짧은 지문 안에 등장인물이 5명, 조직이 6개 나옵니다. 각각의 등장인물이 어떤 조직에 속했는지, 그 조직의 성격은 뭔지를 일일이 파악해야만 답안 중에 옳은 걸 고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줄 거냐고요? 이미 다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못 푸셨다면 이 문제를 틀리거나 이 과목을 망친 겁니다. 20문제인데 30분 만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문제에 1분 30초인데 이 정도 문제는 실제 수능에서는 한 1분 이내, 빨리 풀면 한 40초 안에 풀어야 돼요. 2년 전에 사회문화 20문제를 30분 동안 딱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다가 손 놨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15번까지를 못 갔어요. 제가 천하의 손사탐이 지금 문제에 익숙하게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풀어요. 사고력을 측정한다던 수능이 변했다. 길고 복잡해졌다. 이런 생각은 사실일까요? 시사교육청은 1994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30년 동안의 수능 문제를 한국 언론 최초로 모두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연속성을 고려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배영찬 교수와 현직 고등학교 교사 6명, 인공지능 분석업체가 함께 팀을 이뤘죠. 전체를 갖다 보고 분석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분석 기법 또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그 분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했다는 게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먼저 교사들이 수능 문제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수능의 기본 시행 계획과 교육부가 제시한 각 과목의 교육과정 목표를 참고했고요. 여기에 수능의 특징으로 생각되는 기준들도 추가했습니다. 여러 교과들이 융합되는 융합적 사고 능력은 그런 문제들이 요즘보다 예전 수학 능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 역량과 관련된 능력에서 국어과랑 관련되는 거, 뭐 의사소통 능력이나 복합적 문제 해결, 그 태그를 2개 추가했고요. 두 번째, 모든 문제에 이 여러 개의 기준에 따른 값을 매겼습니다. 한 문제가 점 하나라고 하면 이 점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30년어치의 문제를 모두 뿌려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수학 과목을 그렇게 만든 결과입니다. 파란 점과 초록 점, 그리고 저 멀리 빨간 점이 보이시나요? 파란 점과 초록 점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가까이 있는 문제들은 그 성격이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점은 2001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의 수능, 그리고 초록색 점은 201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수능입니다. 수능 문제가 EBS와 70% 이상 연계되기 시작한 2011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진 셈입니다. 수능 초창기인 90년대 문제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문제 출제 경향이 다소 자유로웠음을 보여주는데요. 잠깐, 유독 외롭게 떨어져 있는 저 빨간 점들은 뭐죠? 1997년도에 불수능이라고 한 그 부분은 전체 30년의 그 점들하고 비교해봐도 좀 나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유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높던 추론 문제의 비중은 갈수록 사라지고, 추론은 이제 단순히 그 수학적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수학적 개념을 응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하거든요. 최근엔 정보 처리 문제가 늘었습니다. 수학에서 정보 처리형 문제란 주로 여러 개의 조건이 제시된 문제입니다. 각 조건을 해석해서 문제에 맞는 답으로 좁혀나가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2023학년도 수능 수학의 이런 문제들이 정보 처리 성격이 강한 문제입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앞만 복잡하게 내도 실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형화가 돼 있어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어 영역의 경우 2012학년도 이후 지문의 길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불국어 논란이 절정에 이른 2019학년도 이후에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지만 초창기 수능보단 지문이 훨씬 기네요. 빨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업식 기출문제를 푼다는, 그래서 재수생이 더 유리하다는 증언들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재수에 들어오게 되면 수능에만 완벽하게 올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한 9개월, 10개월. 이 정도가 되면 거의 90% 이상대 학생들은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대학의 위치 이동도 대단히 큰 폭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만 변질된 게 아닙니다. 최근 수능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문과 계통 학생들이 이과와 비교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이른바 문과 침공, 문과 차별 문제. 같은 점수인데 불구하고 미적분 선택한 친구는 1등급이 나오고 전 2등급이 나오는 걸 보고서 약간 이제 회의감이 들었죠. 이 문제는 표준 점수라는 수능의 복잡한 점수 체계 탓에 생겼습니다. 내가 고른 선택 과목이 어렵게 출제될수록,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일수록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특히 수학에서 똑같이 100점을 맞더라도 어려운 선택 과목을 고른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됐습니다. 집단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 집단의 수준이 낮게 되면 내가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낮은 집단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 체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과 계열의 선택 과목을 시험 본 학생들은 이렇게 더 높은 점수를 얻고 그 점수로 상위권 대학 문과 계열의 학과에 대거 합격했습니다. 점수가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은 수능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 전형보다는 수능이 명확하기는 하죠. 줄 세울 수는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선택 과목 하에서는 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내가 받은 성적과 관련 없이 내 점수가 좋게 산출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게 산출되기도 하거든요. 내 성적과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공정하다?
또는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2021학년도 수능까지 4번의 수능을 담당했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었고요. 수능을 총괄하는 사람이자 수능의 얼굴. 그랬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의 생명은 이제 다 하고 다른 시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기간 평가 원장이셨는데 수능의 생명력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놀라시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 원장이라고 해서 수능을 옹호하거나 그것이 갖고 있는 단점을 묻어버리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능 시험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자 역시 평가원장이었던 이 사람도 저 개인한테 부탁한다 그러면 없애야지 저 같은 거. 점수는 되지도 않은 점수를 왜 점수를 가지고 가느냐고요. 수능 만드신 분이 수능 점수 그 되지도 않는 점수라고 하시니까. 원래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대로 해서 그래 쓴다 그러면 그건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죠. 그거는. 이런 그 측정 평가 왜 이렇게 입을 모아 비판하는 걸까요? 교사하고 평가전 이제는 좋은 문제를 내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탐구행위에서 내는 걸 보면은 물리, 화학 뭐 이런 있잖아요. 그 4문제씩 이상 못 들어가요. 시간 때문에. 그럼 4문제 가지고 3년 동안 화학을 쟀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안 된다고요. 30년 동안 똑같은 교재 그 교육과 내용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출제했잖아요. 또 이전 문항들을 중복 출제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 또 사교육기관이나 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 이 어떤 거하고도 걸리지 않는 고유하고 독특하고 면별력 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문항을 출제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난이도도 4%, 7%, 11%를 변별해내는 그런 문항을 만들어라. 특히 EBS와 연계된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교육적이지 않은 시험이 됐다는데 입을 모읍니다. 정부는 사교육을 받는 대신 교육방송을 보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수능 문제가 EBS 문제지와 같은 지문, 같은 도표를 제시하고 문제만 살짝 바꾸는 형식이 됐습니다. 이미 봤던 문제를 틀리게 하려니 지문을 더 길게 늘리거나 질문을 복잡하게 꼬는 수밖에 없었겠죠. (18년도에) 나왔던 국어 31번 문항, 천문학 뭐 이런 그 이야기들 굉장히 지문이 길고 난도가 높아서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웠다고 좀 사죄한다는 기자회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문항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EBS 교재 연계 문항입니다. 그게. 그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거의가 외우거나 기억에 의존해서 대답을 하게 출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평가의 그 시험 문제 만드는 제일 원칙이 뭔가 하면은 문제가 상황적으로 출제돼야지 특정 내용을 지목해서 출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 이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작 10분 전.
선생님 홀로 있던 교실에 가방을 맨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앉습니다. 이 과목을 듣겠다고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뭐야? 안전하지 않는 거. 불안한 거. 아니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그걸 조심하지 않는 거지. 요약을 해봤는데 일본은 과거에 대학생들이 각자 시간표를 짜듯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서 들을 과목을 직접 고르는 게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은 1학년 때 떼고 2학년 때부터는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옮겨갑니다. 텃밭 가꾸기나 국토술래, 드론 비행 같은 과목이죠. 이렇게 뒤집어도 하나, 둘, 셋! 들어가지. 자, 그럼 당겨. 삽을 당기고 여기를 잡아. 이쪽 손으로 잡고 뒤집기. 올. 제가 가고 싶은 과를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거기 가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과 안 맞는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쪽과 진짜 잘 맞는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고교 학점제식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능 출제 범위와 교실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나 혹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다소 이러한 활동적인 시간들이 조금은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보완할 수 있는 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대부분 내신을 절대평가합니다. 우리 기존에는 이제 결과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줄 세웠다면 지금은 이제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아이들의 이제 성장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내신 성적은 못 믿겠다며 대학들이 수능 점수만 보고 많이 뽑겠다고 든다면 학생들은 학교 공부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게 단 2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입니다. 교육과정이 새로 발표가 됐고 그러면 이 교육과정과 이 수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연계된 체제로 만들 것인가. 이게 현재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로는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능을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뻔히 알고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땅속에 쳐박아 놓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수능 시험이 점점 더 멀어지면 교실에선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고교 교육과 수능을 거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이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사기획 창이 주관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께서는 문제지를 수험생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실제와 똑같이 80분 동안 치러진 시험. 시험을 마치자 학생들의 말문이 트입니다. 생각보다 시간 압박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계속 시계하기만 풀었거든. 우리가 현역 때는 거의 매일 이거를 풀고 연습하고 수능 당일날도 막 예열 질문 해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 얘들아 나 문법 5개 틀렸어. 이거 100점 만점이잖아요. 딱 80. 85.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80점. 79요, 70. 저 64. 내신과 수능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신이 고등학교 3학년 전,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까지는 계속 수능 문제 출제 유형과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되게 분리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사실 수능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 뭐 수시 준비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수시를 좀 위주로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걸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확실히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학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그 교실 안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연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국어로 따지면은 내신 공부는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수능 공부는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아예 공부 결 자체가 달라서 시간을 따로 썼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내신 공부하고 뭐 시험 끝나면 모의고사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로 속삭였어요? 게임이죠. 저희에는 컴퓨터를 붙잡혀서.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학부모들 역시 요즘 세상과 너무 멀어진 수능을 걱정합니다. 내용 자체도 저희가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 또 양과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질의 차이가 예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러한 시대랑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아이들한테 배워요. 저희 둘째는 학교에서 별명이 공부 빼고 완벽한 애거든요. 저희 둘째가 잘하는 게 다른 사람 되게 잘 웃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웃기는 빈도나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그것만으로 얘가 대학을 간다면 얘는 정말 서울대 감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성을 중시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수능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이 안에서 머물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정한 게 이런 거야 라고 해봤는데, 이제 이 이상 다시 할 게 제가 보기엔 없어요. 대체 수능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기대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까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아이를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하나가 공부겠죠.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그냥 그 결과로 대학을 잘 갔으면 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아이의 실력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늘 열심히 하기를 바라죠. 지난 30년 동안 그 대표적인 척도는 수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노력했고 수능 시험도 제 몫을 다해 인재의 등용문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 시험을 치르고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재수 시절에는 수시를 아예 준비 안 하고 정시로만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아예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계획하고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언젠가는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는 자연스럽게 그 정시만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수능이라는 거는 자신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기존의 지식만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지식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시대 그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회인 거잖아요. 문제 유형이나 담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게 현재에 뒤떨어진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수능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과목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한국사 혹은 제2외국어로 이렇게 국한된 과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래봤자 그 중간중간 범위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바뀌게 된 거잖아요. 교육열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교실로 가볼까요? 먼저 와서 자기 이름 쓰고 가세요. 문제풀이도 침묵도 긴장감도 없네요. 열띤 분위기 속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신탁통신은 이제 식민지화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신탁통신은 명분상 이제 독립을 전제로 한 조건이고 실제로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유엔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으로 수업하고 글쓰기로 점수를 매기는 교육과정.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밟는 학급입니다. 학생들은 수능과 동떨어진 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한국 입시에서는 아직까지 IB 전형을 위한 입시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교가 정말 있다면 그리고 그 대학교에 최저가 걸려 있다면 무조건 수능을 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거면 깊고 제대로 해보자 또 재밌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수업의 목표는 수능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것. 모든 평가가 서술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반 수업에서도 그 서술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본인이 이제 탐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료를 탐구를 하고 그걸 말로도 글로도 표현하는 경험을 또 다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학생의 성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 교육과정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돼 실제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의 4지, 5지 선타형의 이런 객관식 문제를 계속 푼다는 거는 요즘 챗 GPT 시대에 과연 맞는가, 그 인공지능이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고생스럽게 풀면서 희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많이 듭니다. 수능만 공부해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시대. 그래서 수능의 쓰임새를, 수능 문제의 유형을, 수능 시험의 횟수와 형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그 오지 선다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논술형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면접하는 방법이에요. 심층 면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94학년도 93년에 처음 도입했던,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수능을 우리가 한번 그 정신을 그때의 수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인구의 문제, 산업의 문제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키워내는 아이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키워내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회가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 수까지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과 이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본다면 방향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수능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 유형부터 그렇습니다. 수능이 등장한 건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도 커피 전문점도 없던 시대. 한때 90만 명 가깝던 응시생은 그 사이 40만 명대가 됐고 앞으로는 더 줄어듭니다. 수능은 여전히 새롭고 유용한, 그래서 학창 시절을 다 투자할 만한 시험일까요? 이대로 계속 늙어도 괜찮냐고, 내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고 30살 수능이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고독하게 버텨온 이 수능은, 그래서 제가 야 너는 그래도 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수능은 전부였다? 저한테 수능은 전부였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은 걸림돌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수능은 저한테 과속방지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장애물은 지금 제가 넘어야 할 그런 벽은 맞지만 제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그런 정도의 장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능은 좀 오래된 친구 같습니다. 별로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필요악이다. 수능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하나로 축약시킨 제도다. Just to be in your light, in your light. There's no shadow, there's no darkness. I don't feel alone without you. 'Cause I'm living in your light. KBS